구조적으로 주식 대비 채권이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국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5% 20년짜리 채권을 딱 산다고 하면은 연 5%를 20년 동안 확정 짓는 거잖아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게 저가로 살 수 있는 타이밍이죠. 연준금리가 쫙 브레이크를 했을 때 고점에는 반드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주식하시는 분한테는 몹시 불안한 얘기죠.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요. 국채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웰컴입니다. TMF라고 지금 대부분 물려있단 말이에요. 네, 아직 그 투자 기간이 오래 안 됐는데 좀 물리신 분들은 버티시라는 거죠. 네. 지금은 급하게 로스컷 안 치셔도 될 것 같다. 네, 요즘에 채권 금리가 다시 급등하면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채권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가장 최근 이슈가 전쟁이니까 네. 전쟁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또 유가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그쵸. 있고, 유가 오르면은 인플레이션 안 잡히겠네? 그러면은 물가도 올라가겠네. 금리 또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우려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또한 이 전쟁이 이 시장 실물 경제와 이 금융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흥미로운 거는 최근에 이제 한 2주 됐나요? 한 2주 흘렀는데 유가 별로 안 올랐죠. 뭐 좀 횡보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살짝 반등하다가. 예, 뭐 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팩트는 뭐냐면 현재 이번에 터진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인데 팩트는 두 군데에서 석유가 안 난다. 중동은 중동에서 석유 안 난다가 그쵸.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석유를, 그러니까 보통 유가를 얘기할 때 수급의 이슈는 일시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결국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유가 안 쓰잖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니까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매크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공급과 이제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좀 우려를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공급적 측면에서 이번에 안 그래도 사우디가 감산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추가한 격으로 중동이 발발하게 되면은 이게 서플라이 이슈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서플라이 이슈가 발생하면 우리가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잖아요. 언제? 코로나 팬데믹 때. 네. 그러면 공통점은 둘 다 서플라이 쪽의 이슈잖아요. 요 직전의 경험은 코로나 터지면서 뭐 엄청나게 전체 물가가 뜨면서 이런 이슈가 발생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설령. 네네. 설령. 그러니까 좀 극단 얘기하죠. 당연히 유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거는 이란하고 다이렉트에 붙는 거고, 블룸버그에 의하면 만에 하나 이 가능성이 되면은 유가는 일시적으로 150불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처럼 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가장 큰 거는 그때 매크로 환경은 QE의 환경, 돈을 굉장히 많이 푸는 환경에서 그 이벤트 터졌죠. 네네. 돈이 많이 푸는 환경 이벤트 터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쫙쫙 올라간 거고, 근데 지금은 어떤 환경이죠? 그때 매크로 환경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돈을 쫙 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정리를 하면은 지금 긴축 국면에 매크로가 좀 더 지금 안 좋아지는 국면 넘어가는 국면 스테이지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질 때 유가가 뜨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당장 내가 돈 많이 못 벌잖아요. 그럼 나 자동차 안 끌고 다니잖아요. 참고로 우리가 유가를 분석할 때 보면은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엇일까요? 자동차? 빙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비의 55%를 점유를 하는데 그 55% 중에 45%가 자동차고 10%가 에어플레인, 그러니까 항공이에요. 예를 들면 경제 되게 어려워요. 내가 실직도 될 것 같은데 돈 많이 되는 자동차 운전 안 하잖아요. 즉 경제가 어려울 때 유가가 딱 터져버리면 오히려 유가의 디맨드를 더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은 제가 1970년대부터 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해서 유가에 딱 충격을 줬을 때 자료 가져왔는데, 네네. 뭐 작게는 한 30, 40%, 많게는 거의 한 250% 이상 점프를 했거든요, 일시적으로. 자, 그런데 얼마나 지속될까요? 얼마나 가나요? 맥스 4개월입니다. 그냥 단기 이슈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항상 여러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채권은 채권답게 하십시오. 채권 주식처럼 자꾸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확보를 하면 이런 단기적이나 마찰적 요인들은 결국은 다 가라앉거든요. 네. 그럼 또 중요한 거는 이 인플레가 과연
진짜로 잡힐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연준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둔화세가 덜한 것 같아서 여기서 추가로 뭐 긴축을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연준은 과연 금리를 언제쯤 내릴 수 있을지 이게 좀 관심인 것 같아요. 연준이 이번에 미팅 때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이번에 보면은 FOMC 미팅에서 이런 얘기죠. 하이어 폴 롱 거 한국말로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시장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뒤로 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가 더 잡아야 되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 금리를 더 올려가면은 시장 금리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럼 경제가 더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주식 깨지고 주식 채권 모두 깨졌죠. 네. 그런 상황인데 사람이 여기까지 주목하는데 요거 한번 좀 주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그 패드워치에서 전망되어 있는 현재 반영되어 있는 연준 금리 전망입니다. 일단은 현재 최근의 여건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못한다. 그래서 5.5에서 끝날 거로 보고요. 현재 시장은.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내년 6월 정도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현재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보다 빠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가능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걸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파월 의장이 했던 스피치를 그대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한때 중립금리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쵸. 물가도 잡으면서 경제에서 큰 충격 없이 스테이블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중립금리라서 문제는 이 중립금리를 넘어가서 물가를 잡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 충격파가 가는 거죠. 이 연준 정책을 결정하는 파월 의장이 드디어 미 연준금리 현재 레벨이 중립금리 위에 와 있다라고 시인했어요. 네네. 근데 별로 시장에서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겠어요. 하나는 리얼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now meaningfully positive. 플러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 레벨보다 훨더 금리가 많이 올라왔다. 상당 부분 금리가 올라와 있다. 그거고 and above, 유추럴 팔러스 레이트 기대치보다 더 어버브다. 그러니까 연준 파월 의장이 이미 중립금리보다 어버브래요. 현재 금리 레벨이. 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중립금리 레벨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벌어지는 레벨에 따라서 경제 충격파는 더 세지는 거고 이 레벨에서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경제 충격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많이 오를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미 담당자들이 우리 영어로 wait and see 좀 지켜봐야 된다. 당긴 걸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미 본인들도 이미 중립금리 위로 올라왔다는 걸 하기 때문에 어떤 물가적인 대단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레벨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거고 아마도 그게 금년 지나면 이제 실물 경제의 어떤 이렇게 데미지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보일 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한 1년 동안에 500bp 이상 올렸는데 불구하고 통상 이렇게 올리면 바로 힘들어서 쓰러져야 되는데 네. 안 쓰러지는 이유는 집에 돈이 너무 많아요. 왜? 코로나 팬데믹이란 전대미문한 이벤트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의 가게와 기업들한테 엄청난 지원금을 그냥 캐시로 뿌려줬죠. 돈 많은 사람들은 집에 돈 많잖아요. 캐시 많잖아요. 대출금리 안 올라가는 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딱 최근까지 미국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문제는 이걸 계속 써야 되잖아요. 드디어 쭉 이게 소진이 되는? 금년 말이 소진의 디데이라고 봅니다. 금년 10월 달부터 개인들 좀 돈 많이 나가게 생겼어요, 미국 애들이. 학자금 대출이 코로나 딱 터지면서 학자금 대출이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딱 안 갚게 해줬거든요. 스탑. 원래 상환을 유예시켜줬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랬다가 요번 10월 달부터 드디어 유예가 끝났나요? 끝났어요. 이제 돈 내야 돼요. 돈 내야 되는데 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1인당 400불 정도 돼요. 근데 400불이 매달. 매달 400불. 근데 네네. 보세요. 미국은 다 맞벌이잖아요. 네. 두 사람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한 100만 원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매달 100만 원을 신규로 매달 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데미지가 있겠죠. 가계 소득에 꽤 많이 영향을 미치겠네요. 맞습니다. 가처분 소득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4분기부터 작동이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로직이 뭐냐면은 노동 부분이잖아요. 근데 실업률을 볼 때는 실업률은 후행 지표예요. 실업률의 추세가 바뀔 때를 보시면 돼요. 실업률이 이렇게 또 수년간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딱 전환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참고로 실업률 고점은 경기 침체 끝날 때가 고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턴 어라운드 했는지. 보통 실업률 이렇게 떨어지다가 고개를 딱 쳐들면 얼마 안 있다 바로 경기 침체 들어가요. 이번 미국의 실업률 저점이 얼마였죠? 3.5 정도. 3.4. 3.4. 금년 1월 달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어느 정도 되나요? 3.8입니다. 고개를 드는 방향이네요. 어떻게 보면. 예. 자, 그러면 앞으로 더 들 건가 안 들 건가를 미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로 하죠. 근데 우리는 좀 전망을 해서 투자해야 되잖아요. 예. 결론은 저는 뜰 것 같습니다. 왜 뜰 것 같니? 라고 했을 때 미 연준도 4.1 얘기했고요. 독립리서치 자료를 보는데 이쪽 자료에 의하면 거의 4% 후반대 정도 봐요. 지금 현재 미국 노동시장에 가장 중요한 잡 오프닝을 제공하는 데가 누구냐면은 미국의 중소기업이에요. 그러면 미국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할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미국의 중소기업들의 그 NFIB라고 있어요.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뭐 중소기업 협회 같은 데인데 여기서 미국 중소기업들한테 비즈니스 센티멘트 조사를 하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적어도 신규 일자리는 사람 안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제가 미국 자료를 보니까 연준은 이론적으로 향후 12달 안에 경침체 가능성을 0으로 보고요. 장단기 금리 차로 계산해 보면 현재 한 60% 정도 되고 골드만삭스는 가장 낮게 봐요. 현재 기준으로 15에서 20% 보고 CEO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업하신 CEO들한테 물어보니까 향후 12달 안에 경침체 몇 프로 될 것 같니? 그러니까 하니까 놀랍게도 미국 사람들이 84%. 사실 중소기업의 주 대출을 받는 주 거래처가 어디냐면 미국 리저널 뱅크잖아요. 근데 지역은행.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어떤 이 금리 올라가는데 직격탄을 맞는 데가 중소기업이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는 아까 실업률도 점점 올라갈 것 같고요. 이 하이어 포 롱고의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좀 더 그 시점보다 빠르게 실물 경제에 충격파가 올 여지가 있고 그러면은 연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요. 사람들은 그런 우려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과거와 같은 저금리 기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있을까? 구조적으로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측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구조적인 고금리가 되면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거의 제로 금리 정책을 구사한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울트라 저금리 구간이었고 최근에 이제 그렇게 뒀는데 결론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시절로는 회귀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지난 3, 4년 동안에 제공이 됐던 울트라 저금리 환경은 더 이상 좀 빼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절대금리 한 5%에 육박하는 국채금리 정도면은 일반 기업들이 조달하는 회사채 금리는 7 내지 8%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과연 7 내지 8%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했을 때 그보다 돈을 경영을 더 잘해서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긴축을 이렇게 많이 금리가 고금리가 되면은 경제도 좀 얼어붙잖아요. 당장 부동산 시장도 답이 없잖아요. 기존에 고금리 계속 유지한다는 견해는 동의하지 않고 그러나 일정 부분 좀 내리겠죠. 일정 부분 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이것 좀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전에 지난 10년간의 레벨까지는 가지 않는다. 좀 표현이 그런데 만약 지난 10년간이 레벨 1이고 지금 현재가 레벨 10이라고 하면은 저는 레벨 한 6, 7까지는 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구하고 과거 10년간의 관점을 봐서는 고금리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패러다임 체인지가 될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이게 절대적으로 보면 그때보다 훨씬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투자 환경에 부합되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될 거고 그러면 과거 10년의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조금은 낭패를 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지금 전망하시기에 앞으로 한 중장기적으로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 같으신지. 일단은 연준이 보는 이제 얘네들의 장기 정책 금리 목표는 2.5 정도이고요. 2.5. 어쨌건 간에 지금 보통 내년 말까지 봤을 때 한 100bp 정도까지도 보는 분이 꽤 계세요. 중장기적으로는 한 3.5에서 4%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고 26년에 연준의 목표가 2.9입니다. 한 3% 정도까지 봐요. 제가 미국 채권을 얘기하면 미국 단기 국채는 바이 앤 홀드를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요. 미국의 중장기 국채는 박스권 매매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3.5 아래로 내려가면은 비중을 줄이라는 거고 4% 넘어가면은 매수를 하라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좀 뭐 변조 터임 좀 했는데 기존에 그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세게 하면 결국 경제 일정 부분 충격을 받는데 결국 그럼 경제 쿨링을 하게 되면
정책금리를 내릴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경제가 좋아요. 저한테 많은 질문하세요. 금리 얼마큼 내려갈 것 같으세요? 라는 게 제일 궁금한 거죠. 네. 근데 제가 이미 답을 간접적으로 드린 거예요. 제가 박스권 매매합니다라는 거는 미국 국채금리 많이 안 내려갈 걸 보는 거죠. 아무리 많이 내려가야 3.5 밑으로 내려가긴 좀 아니요. 어렵다. 3.5 아래 내려가죠. 네네. 내려는 가는데 3.5 아래부터는 언제든지 그 안에서 큰 폭으로 더 내려갈 개연성은 낮지 않겠냐 해서 3.5 아래 내려간 시점부터는 비율 조금씩 줄어들어간다. 미국 국채 금리는 아주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 3% 정도까지는 갈 개연성이 있거든, 일시적으로요. 그 정도를 보고 이렇게 움직임을 하시면 어떻겠냐. 그리고 또 반대로 금리 올라가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거의 약간 임계치예요. 금리 5% 넘어가면은 주식시장 바로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자, 내가 5%의 국채를 투자했다. 그죠? 근데 금리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냐? 그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채권은 영어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본드라고 얘기하죠. 투자세 월드에서는 픽스트 인컴입니다. 확정금리예요. 연기금들 있죠. 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땡큐입니다. 5% 20년짜리 채권을 딱 산다고 하면은 연 5%를 20년 동안 확정 짓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워진 반면에 이제는 주식 할 필요가 없어요. 채권만 투자하셔도 되는 월드예요. 우리가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은 평가선에서 어렵지만 구조적으로 주식 대비 채권이 압도적으로 매력적인 국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혹시나 살 사람이 없어서 금리가 주구장창 올라갈까 봐 이런 우려감인데 네.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된다.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기관 투자가요. 기관. 연기금도 포함되고 세계적인 대형 펀드들도 다 포함이 돼요. 이 기관 투자가들이 현재 미국 국채를 사는 가장 큰 주도적인 세력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금리가 쫙 올라간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굉장히 싸져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 웬걸 연 5% 되는 거, 전 세계 가장 안전한 자산을 살 수 있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찬스잖아요. 근데 누가 사? 방금 말씀드린 대로 SM 매니저스들, 기관들. 연기금들이 다 사드립니다. 정리를 하면요, 최근에 헤지펀드는 사상 최고로 미국 국채를 매도를 들어가 있고, 반면 SM 매니저 중장기 투자는 또 사상 최고로 롱 포지션 갖고 있어요. 헤지펀드는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자예요. 네네. 단기적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애고, 반면 SM 매니저스는 긴 호흡의 투자자잖아요. 단기적으로 헤지펀드 공격을 통해서 가격이 밀려 금리 올라갔어. 그러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게 저가로 살 수 있는 타이밍이죠. 근데 연기금들이 그렇게 고금리가 되면요, 더 많이 매수할 겁니다. 어떤 세계적 연기금들의 연간 투자 목표가 보통 5에서 6%거든요. 과거에는 워낙 울트라 저금리였으니까 지난 10년간에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잖아요. 1, 2%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도 저금리에 좋으니까 주식도 많이 좀 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주식을 담지 않고도 채권만을 가지고도 한 자리 중후반을 달성할 수 있는 레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가면 갈수록 채권을 다 편입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에 있으면 부러집니다. 그냥 팩트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 자료는 1960년대 이후부터 해서 최근까지 연준 금리 도표인데요. 근데 참 흥미롭고 놀라운 건 뭐냐면은 연준 금리가 쫙 브레이크를 했을 때 고점에는 반드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빨간색이 금융위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힌트는 뭐냐면은 연준 금리가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 이후에 보면 금리 다 인하하죠. 두 번째로는 이거 미국 국채금리 차트거든요. 이거 지난 한 40년 차트인데 보시면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증을 한 경우는 모두 다 이벤트가 다 터졌죠. 예를 들면 블랙먼데이 아잖아요. 1987년. 그 사이에 미국 국채금리가 한 6.5에서 금리가 이렇게 폭증을 하죠. 그래서 터졌어요. 최근에는 절대 레벨은 낮지만은 금리 레벨이 2, 3년 전 얘기하면 거의 1% 레벨에서 5%까지 이상 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충격파가 있을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식 하시는 분한테는 몹시 불안한 얘기죠. 이벤트 터지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쵸.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요. 국채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웰컴입니다. 아. 왜? 네. 보세요. 이벤트 터진 다음에 금리가 어떻게 되죠? 모두 금리가 내립니다. 그럼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먼 길을 돌아왔는데, 왜냐면은 TMF라고 미국 채 3배짜리 네. 투자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물려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 타고 존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손절하고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공식적으로 TMF 투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TMF라는 게 레버리지고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 가치예요.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그러니까 이자가 쌓여 들어오는 시간 가치가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인데 TMF라는 채권 발생은 시간 가치가 오히려 역으로 작동되는 거죠.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금리가 제자리에 있더라도 가격이 밀리잖아요. 그쵸.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어떻게? 그죠? 물렸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즉답하기 좀 어려운 게 네. 시간 가치대 하락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직 그 투자 기간이 오래 안 됐는데 좀 물리신 분들은 버티시라는 거죠. 첫 번째 금리 전망을 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금리 전망이 참 어렵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5%를 뚫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1레벨에서 좀 오래 그러면 이 정도의 박스권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결론은 금리가 높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긴축에 대한 효과가 작동이 되면은 경제가 뭔가 충격하고 올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시장 금리는 아래쪽으로 가겠죠. 네. 그러면은 최근에 사서 TMF에 물려 계신 분들은 참말로 존버하는 게 낫다. 네. 네. 지금은 급하게 로스컷 안 치셔도 될 것 같다. 다시 정리하면 금리가 만약 끝났다고 하면은 지금이 고점일 수 있어요. 큰 그림에서. 네네. 그러면 당연히 또 이렇게 되면 자꾸 TMF 또 투자하라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근데 너무 많이 금리 내려갈 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말씀 좀 드렸고. 네. 저는 일단은 TLT 기준으로 얘기하면 미국 국채금리 기준으로 하면은 3% 초반대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네. 지금 10월 달이니까 앞으로 한 1년 정도 본다고 하면은 그 정도 레벨까지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TLT 뭐 아무리 그러니까 금리 저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되면 다들 손실을 안 보고 마무리 끝낼 수 있잖아요. 플러스로 끝낼 수 있는 거죠. 네네. 제가 금년 초부터 브라질 추천드리고 있죠. 수익 많이 났고요. 브라질은 현재 국채 금리가 인컴이 10%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전액 비과세예요. 조만간에 브라질 하반기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전망했는데 됐고 고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많이들 궁금하시더라고요. 사실 지난 10년 동안 가치 투자자가 사라졌죠. 인덱스나 ETF나 나스닥 지수를 사면 다 먹었던 구조이죠. 이유가 뭐냐면 이지머니. 그런데 이제는 돈의 뒷바람이 사라진다. 이제는 각자 기업의 실력에 따라서 레이스가 완전히 벌어지겠죠. 이런 투자가 이제 주식에 이제 다시 좀 각광받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나 싶고요.